네, 안녕하세요. 재윤경TV 민생은행 이번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원래 어제 업로드 했어야 되는데 하루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녹화를 하니까 아마 일요일 정도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사채입니다. 이 사채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사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이 대부업은 그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부업이라는 게 뭐냐면 등록 사금융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혹은 법인이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법 사금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요, 법정 최고이자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면 대부분 불법 사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사금융을 어쨌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선이자만 65만 원 뗐습니다. 선이자 65만 원을 뗐다. 빌린 돈이 135만 원인데 선이자가 65만 원이면 거의 뭐 50%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이자 뗀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사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법 사채는 사실 대응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시작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너무 막 나가죠. 그래서 추심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수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당해야 되느냐? 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오히려 사채업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알고 오히려 더 보복성 추심을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일단 이 경우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도 이제 주빌리은행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적극적으로 주빌리은행 상담사가 사채업자하고 직접 협상도 하고 또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형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사법 경찰이라고 해서요. 이런 특사경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을 적발하고 또 이렇게 기소하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상담사를 함께 동행해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자 65만 원대고 이자율은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135만 원인데 손에 쥔 돈은 70만 원인 거예요. 70만 원 쓰고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으신 거죠. 뭐 찾아와서 추심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딱 그거죠. 첫 번째 이제 불법 사금융이니까 그 사채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이자 제한법 당연히 위반했고 그리고 추심도 이런 제3자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의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큰 틀의 법을 다 위반했습니다. 대법법 위반하고 이자 제한법 위반하고 공정채권추심법 위반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먼저 선취한 그 이자 그리고 또 30%씩 부과해서 가져간 이자까지 했을 때 만약에 원금 채권 원금의 130만 원에 가져간 이자가 20%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 전문가와 좀 동행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까지도 요청을 전문가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채의 경우에 혼자 대응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불법 금융에 대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이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만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를 이미 65만 원을 떼고 7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135만 원 플러스
또 이자를 다른 방식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원금 135만 원에 가져간 돈 다 계산해서 더 가져간 돈들은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요, 법정 최고 이자율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죠. 불법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불법을 하다가 안 걸리면은 불법을 통해서 아주 고리의 사채업을 할 수가 있고 걸려도 법정 최고이자율 20% 내에서는 보장을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법 제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불법 사금융인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독일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원금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동안 채무자에게 가져간 모든 돈 혹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아직 이자를 몇 번 못 가져갔는데 이게 불법이었다. 그러면 채무자는 원금도 안 갚아도 되고 심지어 가져간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법을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독일에서는 원금까지만 인정하는 거.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 다 보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 갈 길이 멉니다. 많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법정 최고이자율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이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는 이자 제한법이 폐지가 됐죠. 뭐 IMF의 권고였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자 제한법이 폐지가 되면서 고금리가 판을 치게 되니까 2002년에 이자 제한법을 부활하자고 시민단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부활하기보다는 사금융을 양성화하자 그래서 대부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 모두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당시에 몇 퍼센트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66%였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2002년이면 외환위기 직후여서 시중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한 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10%가 넘지 않았죠. 근데 법정 최고이자율은 66%였다. 법적으로 보장한 최고이자율이 굉장히 살인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이자제한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대부업법상의 법적 최고이자율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대부업법상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 법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계속 정치권이 특히 지금의 그 국민의힘 그 당의 전신의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대당이 반대를 하니까 좀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이자를 낮추는 노력들을 국회 내에서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에 지금의 대부업법상의 법정 최고이자율 그리고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동일해졌고 그게 연 20%까지 낮아졌습니다. 좀 전에 대출은 사채는 월 이자율이 30%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연 이자율은 360%가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니까 상담사와 함께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추심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권은 어쨌든 연체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웬만한 범죄들도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라는 건 신용상의 엄청난 불이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연체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채권의 상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그 채무자들의 새로운 삶을 그 도모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상사 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사인 간의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10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소멸시효도 사실 완성이 됐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살리기도 하고 혹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거를 다시 연장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례는 그렇게 소멸시효를 연장한 사례는 아니고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상환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그 채권을 그냥 추심해 버린 거죠.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지급 명령의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문서가 날아오면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공포감에 내몰리게 되겠죠. 내가 이 빚을 꼭 갚아야 되는데 법원에서까지 갚으라고 이렇게 소장이 날아오니 큰일이다. 이렇게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겁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 방송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법원에서 명령서가 날라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지급 명령 신청을 채권자로부터 받은 뒤에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정말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한 채권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채무자가 신청 이후에 이의제기를 2주 안에 그 신청서를 법원은 송부만 해주고요. 그걸 받은 뒤에 2주 안에 이의 신청 안 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법원은 개입하지 않겠다. 신청을 나는 받았고 신청서 보냈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알아서 주장을 해야 된다.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3자처럼 구는데 너무 황당하죠. 게다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식 절차입니다. 약식 소송 절차거든요. 정식적인 소송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번거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되지만 이 지급 명령은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신청만 하면 되고 인지대 등의 소정의 비용만 부담하면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채권자들이 특히 이렇게 채권이 장기간 연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계속 땡처리 돼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량으로 이렇게 채권을 땡처리해서 사온 채권자들은 그냥 채권의 상태 살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다 명령서 보내주니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2주 안에 만약에 이 채권은 내가 소멸이 완성된 채권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이의제기를 정확하지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소멸 기간 또한 연장이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황당하죠. 적어도 최소한 이 법원의 권위, 법원의 명령이라는 거는 법원의 권위가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서를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이 채권의 상태를 확인했고 내가 갚아야 될 이런 법률 행위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겁먹을 수밖에 없고 굉장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작 법원은 나는 몰라 이 채권이 진짜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니네 둘이 알아서 따져. 그럴 거면 애초에 이런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는 제도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채권자의 권리는 손쉽게 법원의 권위를 활용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반면 채무자는 네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이 채권은 내가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 요 정도 선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거. 이거 바꿔야 될 제도입니다.
최소한 법원에 그 접수된 지급명령 신청서 그 채권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은 크레딧 포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 그 상환 상태, 채무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소멸이 완성됐는지 아닌지 이런 소멸 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시스템으로 다 가능합니다. 뭐 판사님들이 일일이 다 뭐 크레딧 포유 접속해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들끼리 연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전 신청이 들어왔지만 시스템들끼리 연동돼가지고 알아서 걸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도 법원이 노력하지 않고 채무자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해라. 참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알아서 열심히 생존해라. 국가에 기대지 마라. 뭐 거의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황당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무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지급 명령,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서가 날라왔으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안 갚아도 되는 빚도 마구 날리더라. 그냥 법원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고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요. 채무 확인서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채무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 확인서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무자와 그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채무확인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2017년 이후의 빚이라고 한다면은 크레딧 포유에 들어가셔서 내 채권의 상태, 소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크레딧 포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검색창에 한글로 치셔도 돼요. 크레딧 포유 내 채권 소멸 여부 확인하기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입력하시면은 채권의 소멸 여부 혹은 채권의 그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딱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을 만들면서 또 채권자들이 빠져나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준 게 2017년에 이런 채무 확인을 할 수 있는 크레딧 포유의 그 신용정보들을 집중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2017년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2017년 이전 채권들은 등록 의무를 부과를 안 한 겁니다. 이것도 금융위가 참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든 채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도 때리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서를 송부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을 통해서 내 채권에 대해서 확인할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도 그냥 반쪽짜리로 하고 있다. 정말 황당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거나 혹은 소멸이 완성된 채권도 추심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채무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크레딧 포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빌리은행에 접수된 사례였고요.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도록 했고 대법체도 뭐 할 말 없죠. 법원에서도 이의 신청했으니까 그 지급 명령은 취하가 되는 거고 대법체는 원인 서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급 명령 신청 자체를 취하했고 추심도 중단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았다면 괜히 계속 추심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소액 채권 추심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지금 명령서를 등기로 수령을 했는데 뭐 이게 사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그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카드빚, 소액의 카드빚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던 거죠. 이거 자체가 참 야만적이었죠. 어떻게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신용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돈을 빌려줘야만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의무여야 되는데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뭘로 판단하냐면 채무자가 상환 불능이 됐을 때 만약에 상환 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애초부터 사실은 상환 능력이 안 됐는데 과잉 대출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채권자의 잘못이 크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무 상태에 맞춰서 상환 프로그램을 다시 짜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와, 그게 말이 돼? 우리 상식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채무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선진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적 계약이긴 하지만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법률적 지식과 법률적 그리고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 비대칭이죠. 채무자에 비해서 월등히 이런 정보와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책임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을 통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그렇게 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채권자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채권자가 이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을 자세히 살피고 상환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빌려주면 되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뭐 합니까? 연대보증금까지 세운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제대로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못 갚게 됐을 때는 대신 갚아줄 누군가를 세워라. 이렇게 했던 게 연대보증입니다. 심지어 근데 이 연대보증인이 군대에 있는 아들이에요. 네. 이렇게 황당하게 아주 후진적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도 아니고 심지어 카드 빚입니다. 카드 회사에서 금융회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출 영업을 했다는 게 황당하죠. 근데 어머니는 이 소액의 카드 빚, 다른 빚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 채무자가 파산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소멸됐다고 해서 보증인에게 부과된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파산을 진행하지 않으면요. 주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지만 연대 보증인은 여전히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는 이 친구에게 추심을 안 했던 거예요. 추심도 안 하고 연대 보증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추심을 안 하고 있다가 장기 연체 상태에서 이 채권이 캠코로 넘어간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장기 연체 채권이라고 해서 금융회사들로부터 매입해가지고 이 채권을 채무 조정해 준 게 아니고요. 심지어 캠코에서 이게 너무 오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죽어가는 빚을 다시 소생시켜서 그래서 계속 소멸시효를 연장해갖고 지금 다시 추심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불쑥 전화 와서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심 쓰듯이 보증이 면탈 제도가 있으니 한 50%만 갚아라. 이렇게 처음엔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긴 하지만 일단 아주 큰 부채 규모가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에게는 부담되는 돈이었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뭐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0% 정도라도 이렇게 좀 줄여준다고 하니까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와서요. 당신이 사실은 경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50%까지 면책이 안 되고 80%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캠코에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채무자에게 50%였다가 80%였다가 이렇게 시스템과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다. 절대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도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캠코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운영을 하지만 이거를 채무자에게 연락해가지고 한 몇 %는 우리가 면책시켜 줄 테니 몇 %는 갚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서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여전히 독촉회사인 채권 추심 전문 회사인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위탁을 맡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600만 원을 못 갚았다. 근데 이거를 신용정보회사 추심에 위탁을 했다. 그럼 추심인이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600만 원을 갚으세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사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한 좀 슬쩍 깎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500만 원을 나눠서 어떻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만 원 나눠 갚으면 추심인은 얼마의 수수료를 받게 되냐?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인들은 기본급,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이 아니고요. 대부분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하고 한마디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추심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캠코에서도 이렇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위탁을 신용정보회사에 주면서 추심 위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방식으로 그래서 회수된 금액의 수수료 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행복기금에서 오는 전화도 더 많이 회수할수록 추심인들한테는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멘탈 제도가 있어서 원금의 50%만 변제하세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앞으로 차가 있기 때문에 80% 갚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나느냐? 간 본 거죠. 간 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50% 괜찮다는 거야? 망설이니까 50%라도 갚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80%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높아지니까요. 가져갈 수 있는 추심인의 이익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 적극적으로 항변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상담 신청했는데요. 네.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추심인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대목입니다. 사실 이 친구의 채권은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으로 소각 대상 채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50%도 갚을 의무가 없었던 채권이라는 거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으로 그러면은 소각 대상의 채권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취약 채무 차주를 위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당시 장기 소액 연체 재단을 만들어서요.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소각해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례는 그때 당시에 신청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으로 소각될 수 있었는데 국민행복기금, 캠코 측에서 전화했다고 해서 캠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심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인은 이 소각 대상인 채권을 소각시켜서 추심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 안 하고 오히려 50% 갚아라. 알고 보니까 차가 있네요. 80% 갚으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압박을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캠코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캠코는 그래도 정부기관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갚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날라온 지금 명령서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닐 수 있고요. 캠코에서 연락 온 것도 거기서 얘기하는 채무조정 요만큼 밖에는 면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모든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빚이 면책이 몇 %까지 가능하고 갚아야 될 빚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들을 셀프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도가 계속 바뀌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나와 있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게 주빌리은행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센터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가장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선택받으실 수 있도록 이 경우에는 주빌리은행에 접수하셔갖고 장기소액 연체 채권으로 아예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또 다른 사례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3자에게 채권 출심한 사례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여기서도 신용정보회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심을 한 나머지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통 채무자들이 이제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을 때조차도 사실 가족에게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왠지 좀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또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데 심지어 연체 중일 때는 더더군다나 가족에게 알리는 게 힘들겠죠. 근데 거기에 아버지한테 채무독촉 사실을 알게 하도록 문자를 보내서 이건 당연히 제3자가 알게 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안 되고요. 심지어 이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데 제가 러시안 캐시에서 왔는데요. 저 누구누구 씨 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나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네, 사무실에 와서 자신이 속한 금융회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직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 사기명 신고센터 혹은 금감원의 불법 추심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면 거기에서 좀 적절한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금감원에서 한번 이렇게 페널티를 확 입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채무자들은요. 채권자하고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법 추심을 한 게 밝혀지게 되면은 일단 추심 회사에서는 이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채권자가 직접 하기도 하겠죠. 근데 채권자가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하는 과정에서도 또 불법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신고를 하면 그때도 추심 중단이 되겠죠. 추심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죠. 채무자는 사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추심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녹취하고 증빙 서류들을 잘 이렇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제 완료 추심 사례인데요. 이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뭐 물건 대금을 결제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실패해서 대금 지불을 못했는데 몇 년 후에 대금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어찌된 일인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추심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이 들어온 거죠. 제가 여기서 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땡땡 텔레콤 회사에서 제가 미납된 요금이 있다고 어느 날 신용정보회사 추심인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때 추심인 전화를 이렇게 거의 처음 받아봤는데 굉장히 고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당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누구누구시죠? 네. 무슨 텔레콤에서 미납 요금이 있던데 이거 갚으셔야죠. 큰 돈도 아닌데. 다짜고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무슨 텔레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무슨 텔레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랬더니 몇 년도에 통신사를 이용했는데 몇 년도에 미납된 요금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기억이 난 거죠. 아, 그 전에 내가 갈아타기 전에 이용했던 통신사구나. 근데 분명히 갈아탈 때는 저는 사실은 해지를 하고 새로운 통신사랑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통신사에 해지를 하려면요, 미납된 요금이 있으면 해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추가로 내야 될 요금이 있다면 완납 처리까지 완료를 해야만 해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지를 했다는 건 완납했고 미납된 요금이 없고 당연히 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따졌더니 추심인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추심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추심 위탁돼서 접수됐으니까요. 연체된 것이겠죠. 우리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 땡땡 그 텔레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갚지 않을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고 이런 식의 협박성 멘트가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분야의 나름 전문가니까 이 부분은 제가 채권자랑 제대로 따질 테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채권의 실제로 그 채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 끊고 이제 제가 그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해지를 했고 해지하려면 니네들이 완납 처리가 돼야 해지를 해주는데 갑자기 왜 미납 요금이 내 개인 정보와 함께 신용정보 회사로 흘러들어가서 이거는 내 개인 신용정보를 니네들이 잘못된 그 미납 정보, 완납 정보에 의해서 신용정보사에 넘긴 거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보호법도 위반했고 심지어 착오에 의해서 나의 신용상의 불이익까지 안겨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를 야기한 거다. 문제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통신사에서 확인해보고 전화 주겠다.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짓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구나. 이 생각이 그때도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변제를 다 했는데 신용정보사로 개인 미납된, 연체된 정보로 넘어가서 그러면 연체 정보로 사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용상에 당연히 신용점수상에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독촉을 받는 불편도 감수해야 되죠. 이거는 이게 분명히 그 채권자가 그 물건 대나 그 물건 값을 결제를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 서류상에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연체된 여러 미결된 건들을 추심사에 그냥 다량으로 위탁시키면서 같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예, 적지 않은 사례로 자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채권이면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채권은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실 게 뭡니까? 채무 변제 확인서 발급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확인서가 채무 변제 확인서가 아니라 그 채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고 만약에 내가 다 갚았다 그럴 때는 채무 변제 확인서를 이왕이면 반드시 보관하는 게 필요한데요. 보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요. 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이라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연체된 지 3개월이 지난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실 채권이 은행들에게 부실 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은행들의 부실이 좀 심상치 않다. 정상 채권이 많아야 되는데 정상 채권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은행들이 처리하고 있고 부실 채권을 이렇게 부실 채권이 되신 연체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정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